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뮌헨 안보회의가 있었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네.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안보회의로는 가장 큰 규모죠. 네. 뭐 아무래도 관심이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데, 브링컨 미국 국무장관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 장경 그 공산당 그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 중국 외교 사령탑입니다.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대만 해협, 남중국해 그리고 이제 한반도 상황도 논의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두 사람이 만난 게 작년 10월에 워싱턴 DC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그해 12월에 전화 통화하고 이제 그렇게 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지속이라는 걸 이제 확인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각각 어떤 얘기를 좀 강조했을까요?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네.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하는데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우려라든가 이런 걸 좀 가시돋친 그런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동하고 한반도 상황에 관해서는 두 나라 고위 당국자들이 계속 만나서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확인을 한 걸로 그렇게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브링컨은 미국이 그 동맹하고 파트너 이익 가치를 옹호할 거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만 해협 그다음에 남중국해에서도 어떤 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하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도 상당히 그 뭔가 좀 지적한 우려를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이 러시아 방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두는 것도 안 된다는 식의 우려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협의라든지 예. 이런 쪽은 계속 하겠다. 예. 대화도 하겠다. 고위급 회동 같은 네. 걸 계속 해야 된다는 점 강조를 했고요. 네. 중국 외교부도 그 솔직하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이었다 하면서도 왕이가 중국 기업하고 개인에 대한 제재 해제 문제를 얘기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는 점을 거듭 강조를 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는 이른바 그 디리스킹 이게 탈중국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면은 결국 미국에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또 지적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뮌헨 안보회의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는데 당사국 합리적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이다라는 언급을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왕이가 그 브링컨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그 회의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해결이 우선 과제라는 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북한을 좀 이렇게 좀 두둔하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이런 그 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해결을 중국은 늘 요구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당사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당사국이라는 것은 북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 긴장 수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네. 언급이 좀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 가운데도 지금 네. 남북 관계 개선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네. 그 중국 외교부도 지난 5일 브리핑할 때요. 최근에 북한이 이제 우리를 그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을 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북한의 주권 사항이다. 그래서 중국은 일관되게 조선과 한국 관계를 개선을 지지해왔다는 그런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왕이가 이번 연설에서도 그 디커플링 문제 이걸 또 거듭 얘기를 했습니다. 디커플링에 대한 반대가 이제는 국제적 공동 인식이 됐다. 그런 그 점을 강조하고 누구든지 디리스킹을 용문으로 해서 탈중국화를 시도하면은 역사적 잘못을 범하게 된다. 그 전날 그 브링컨한테 한 얘기를 네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개방 대문이 더 커지기만 할 뿐이다. 뭐 이런 계속 것도. 예, 네. 개방 확대, 그다음에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각국 기업하면서 유럽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각국 기업에 대해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하는 영업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해서 미국은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유엔 그 미래 정상회의 개최 문제, 그다음에 유엔 산하 국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기구 설치하자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연합을 그 G20에 가입시키자 이것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방산 육성 청사진을 공개한다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금요일 토요일에 미넨 네. 안보회의 패널 토론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방산 역량을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면서 3주 안에 유럽 방산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외신 보도를 보면요, 무기 관련해서 이제 개발하고 연구해서 개발하고 생산에 이르기까지 어떤 광범위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걸 위해서 방산업체 투자 확대를 위해서 이제 유럽연합은 보조금 지급을 상당히 규제를 해왔는데 그것도 완화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세금 면제 얘기도 있나 봅니다. 회원국들이 이제 네. 무기를 공동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아마 포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방산 협력도 추진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보니까 독일의 라인메탈이라고 아주 굉장히 큰 방산업체죠. 여기가 우크라이나하고 합작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탄약 공장을 설치할 모양입니다.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서로 이제 지분도 나눠 갖고 하는데 폰데어 라이안 집행위원장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많은 방산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네.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 분석은 이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유럽연합이 경제 공동체인데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전보다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니즈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유럽 쪽에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 같다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곧 유럽 의회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유럽연합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는데 연임 가능성이 지금 점차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연임이 되면은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신설하겠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참석자들이 푸틴과 트럼프를 집중 성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위기였던 겁니까? 이번 회의에는 한 50개국 정상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지금 푸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성토가 많았습니다.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하면서 나발리가 지금 죽었죠.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가 상당히 비판이 많은데 푸틴은 원하면 자기 정적을 누구나 죽인다.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를 향해서도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하게 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가지고 자꾸 그렇게 떠들지 말고 직접 와서 봐라. 아주 이렇게 대놓고 아주 또 압박을 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도 젤렌스키와 회담 후에 공동회견을 했나 봐요. 푸틴 같은 침략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악행이 이렇게 계속되는 점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종전 후에 러시아의 손해배상을 압박하겠다. 이제 미국이 이제 손해배상 문제를 조금씩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에 대해서도 미국 고립주의 이거는 위험하고 불안정하며 참으로 근시안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의 어떤 언급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스토니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러시아 당국이 수배자 명단에 올렸는데요. 패널 토론에서 역시 아주 강하게 지금 침략이 성과를 얻게 되면은 다른 곳에서도 침략이 일어날 수 있다. 또 푸틴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안보가 더 위태로워질 거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초청을 또 못 받은 거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네. 올해도 그렇고 전쟁하고 나서 이제 초청을 못 받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좀 옹호를 했습니다. 왕위가 아까 말씀드린 연설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의 최대 이웃 나라다. 그래서 중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제 여기 대해서 자꾸 비판적 시각이 있으니까 네. 하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동맹을 맺지 않고 대결을 추구하지 않고 제3자를 겨냥하지 않는다. 이 기소 위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고립 문제는 이제 디커플링 이거는 세계 경제를 호수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민회 안보회의에 이모저모 얘기를 좀 정리해서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자동차 업계와 노조 요구대로 전기차 도입 속도를 좀 늦추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은 네. 미국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가 상당히 힘이 세거든요. 네네. 산하에 노조원도 많고 한데
그동안 원래 노조가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바이든 지지 입장을 상당히 표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이 상당히 노심초사했는데 지난달 24일 지지로 선격을 했는데 이제 그 뒤 들린 얘기가 네. 이제 전기차로 가는 데 대해서 노조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너무 빠르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로 가면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백악관이 그 전기차 도입 속도를 좀 늦추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미자동차 노조가 이제 바이든 지지 쪽으로 선회한 거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작년 4월에 발표한 게 이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거든요. 이제 네. 그거를 조금 좀 늦출 것 같습니다. 당시 나온 걸 보면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차량에서 나온 온실가스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대폭 줄이는 건데 이게 이제 노조도 반발하고 업계도 반발을 하니까 조금 네. 요거를 좀 차등을 두는 모양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2032년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을 67%로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 67% 목표치는 그대로 놔두는 대신에 2030년까지는 그 배출가스 그 기준을 조금 좀 천천히 올리다가 2030년 이후부터 32년까지 좀 대폭 강화해서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조금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예. 준비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좀 네. 속도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최종 규정은 나온 건 아니고 네. 발표가 될 곧, 예정이라는 거죠. 이번 봄에 아마 나올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손질을 네. 해서. 이런 바이든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트럼프 얘기하는 게 있습니까? 트럼프도 지금 그 노조 쪽에 굉장히 그 러브콜을 많이 보냅니다. 네. 특히 이제 미시간주 여기 이제 자동차 그 산업이 발달돼 있는 곳이죠. 여기 이제 자동차 노동자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 이제 이쪽에 대해서 어떤 그 전기차 보급 확대 바이든의 지금 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 위원장이 이제 바이든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정책을 비판하면서 전기차 제조에는 그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훨씬 적은 노동자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점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그렇게 원치 않는다. 글쎄 이거는 좀 팩트 체크를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리고 덧붙여서 전기차를 궁극적으로 모두 중국에서 만들 거다. 물론 중국이 지금 전기차 그 경쟁력이 있지만 모두 만든다. 이것도 상당히 좀 트럼프다운 일방통행식 주장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기대출 의혹 재판에서 4천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이 지지자들이 대납을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요? 맨하탄 지방법원에서 지난 금요일인가요? 네. 트럼프하고 트럼프 그룹이 그 대출 받는데 재산 부풀린 거 가지고 재판해 왔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3억 6,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800억 원 정도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뭐 여기 대해서 뭐 마녀 사냥이다 뭐 반발이 네. 많은데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지지 세력들이 특히 월가 쪽에서요. 이걸 우리가 대신 내주자. 그래가지고 모금 사이트가 지금 열렸습니다. 고펀드미라는 그 사이트에다가 지금 부동산 재벌이 그 그랜트 카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인이 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내고 해서 지금 한 며칠 사이에 한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거친 모양인데 지금 트럼프가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돕자 해서 글쎄 지금 이게 4,800억 원을 거둬 모금해가지고 대신 내준다.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대금 대신 이 벌금을 내주는 게 네.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모금을 통해서 글쎄요. 그것 또한 좀 의문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흐름이 있군요.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그 2022년 9월에 뉴욕주 검찰이 네. 이걸 이제 제소를 했고요.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려서 신고해가지고선 이제 그 이제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사 소송이 이제 재판이 돼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이제 모금 사이트도 열리고 해서 그런지 신바람이 났는지 거액 벌금 선고 받은 다음 날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운동화 박람회, 스니커스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 참석해서 이른바 트럼프 스니커스라는 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게 성조기 장식에 금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하나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53만 원 정도. 이 브랜드는 gettrumpsneakers.com 뭐 이런 웹사이트에서 이걸 이제 해서 굴복하지 말자, 트럼프 돕자
물건 팔아가지고 뭐 하는 모양인데 이 운동화 말고 뭐 다른 운동화도 있고 뭐 향수도 팔고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참 여러 가지를 하네요. 네. 이 지금 이 웹사이트 이 해당 웹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트럼프가 뭐 트럼프 기업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글쎄 지지층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는데 또 곱지 않게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흐름 또 새로운 얘기 계속 들어올 겁니다.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는요. 아마존 창업자죠. 베이조스가 자사 주식을 또 대거 매각한 것으로 공개가 됐다고요. 이게 사실 계획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 네. 11월에 내년 2025년 1월 25일까지 최대 5천만 주를 팔게. 이 사람 지금 9억 주 정도 갖고 있거든요. 자기 네. 자사주를. 특정 조건에 따라 매각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도 왜 팝니까 했더니 거기다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또 팔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1,200만 주를. 그래가지고 세 차례에서 걸쳐서 모두 60억 달러어치 정도. 그러니까 앞서 두 차례도 그러니까 1,200만 주씩 세 번을 판 겁니다. 네. 한 60억 달러어치를 이제 팔았고요. 근데 특정 조건에 따라서 매각할 거라고 이제 지난해 말에 밝혔는데 사유라든지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힌 건 아니죠? 예, 밝힌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요거 관련해서 좀 유추가 되는 부분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인공지능 그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런 그 이제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곧 AI 개인 비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승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AI 개인 비서들이 각자 있으면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서 뭐 물건도 사고 그렇죠. 서비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구글 검색 사이트나 아마존에 접속하지 않아도 AI 비서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아마존 같은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좀 연계가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보니까 베이조스 전처 맥킨지 스코시도 이 사람은 이제 그 이혼하면서 한 4% 정도 지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뭐 계속 팔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한 1.9%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말이죠. 지금 아무래도 이런 묘한 게이츠 어떤 전망하고 그 베이조스가 자기 아마존 주식을 이렇게 대거 처분하는 거하고 뭔가 연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관련돼서 AI 얘기 또 하나 이어가 보겠습니다. IT 억만장자들 올해 들어서 AI로 재산을 불렸다. 이건 뭐 예상 가능한 부분인 부분이긴 한데 예.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많이 네. 불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들어서 이제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네.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전체 그 부가 늘어난 규모가 올해 들어서 그거의 한 96%가 특히 IT 부분 억만장자들이 AI 투자해가지고 벌었다는 겁니다. 한 1,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5조 3천억 원 정도 이 AI 쪽 투자해서 이렇게 벌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위 인사들을 보면요, 엔비디아 그 젠슨 황 이 사람이 뭐 가장 엔비디아 주가 지금 올해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총도 지금 아마존하고 알파벳 제치고 미국 상장사 3위에 올랐는데요. 이제 이 사람이 특히 가장 많이 올라 재산이 불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MD 이것도 이제 또 다른 AI 이거 반도체 기업이죠. 여기 CEO가 리사 수 이 사람도 주가가 2배 뛰어서 뭐 순자산이 올해 들어서 지금 12억 달러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블룸버그 지적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또 먼 친척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한 집안에서 이렇게 두 반도체 제조업체 오너 재산이 불어난 게 최근에 AI 열풍을 거듭 뒷받침하는 거라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아, 뭐 이 집안은 뭐 그리고 또 지금 보니까 그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티브 발머 이런 사람들도 AI 쪽 투자로다가 돈을 많이 번 걸로 돼 있고 손정희 회장도 지금 아시다시피 그 소프트뱅크가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지분 90% 갖고 있죠. 그래서 자산 가치가 지금 한 37억 달러 정도 뛴 걸로 돼 있습니다. AI 열풍 속에서 IT 억만장자들도 이 AI로 유난히 또 재산을 많이 불렸다라는 소식까지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